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있는 정치의 신. 오늘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에도 일단 공수처 조사는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공수처가 강제 구인까지 시도를 했는데 뭐 현직 대통령의 구속도 초유의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강제 구인에 나서는 것 자체도 좀 아무리 뭐 현직 뭐 전직을 떠나서라도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이례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형사 사건을 통틀어서 보더라도 네.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참담했고 이 자체가 무슨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고통을 주고 분풀이나 보복을 하는 것처럼 진행되는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네. 일단 강제 구인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가족들에 대해서도 접견을 제안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15년차 변호사인데 그 15년 동안의 형사사건 중에 구속사건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제가 그 긴급 체포됐던 굉장히 언론에서 유명했던 사건을 했었는데 네. 그때 가족 제안이 있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고, 그리고 강제 구인을 하는 거는 저를 이제 뭐 기준으로 할 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 봤을 때도 처음 보는, 거의 뭐 판례에서나 보는 그런 사례거든요. 구치소 안에 이미 구속된 상태인데 네. 조사에 불응한다고 강제 구인까지 나서는 것도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다. 좀 이례적인 굉장히 거죠? 드물어요. 그래서 판례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일단은 수사 자체가 누군가에 대한 처벌처럼 여겨지거나 그것처럼 사용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조사 목적이라는 거는 실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묻고 답하는 신문 과정을 거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체포 영장이 나올 때도 이게 수사 목적이냐 체포를 위한 체포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잖아요. 네. 강제 구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체포가 되었고 거기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구속이 되었으면은 일단 수사 자료는 모였다라고 평가를 받았고 공수처도 자기들이 그렇게 자신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구속 이후 기소 단계까지는 마무리 정리 작업을 위한 수사를 하지 새로운 무언가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근데 강제 구인까지 할 필요가 뭐겠는가. 게다가 가서 조사할 수도 있거든요. 네. 가서 조사할 수도 있는데 강제 구인에 대해서 지금 포기하지 않고 어제도 몇 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했다라는 거는 아직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공수처가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 지금 보여주기용으로 하는 거 아닌가? 또 뭐 변호인단에서는 분풀이용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그런 오해를 살만하죠. 지금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강제 구인을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네. 영화에서 보듯이 막 사람들이 막 팔짱 끼고 막 억지로 끌어내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실제 판례 사안에서는 여기서 저항하다가 양쪽 다 다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호송을 하려는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판이 열렸던 경우도 있고, 네. 또 반대로는 그 강제 구인을 위한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었던 것은 아니냐 이래가지고 뭐 준항고 절차나 뭐 위헌 확인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투어졌던 절차도 있는데, 판례상으로도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건 보장되어야 되고, 네. 그 강제 구인이라는 게 수사를 위해서 가능은 하지만 그것이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그 경계를 넘어가는 거, 그건 안 된다 이제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성을 놓고 따져봐야 돼요. 우리 네. 그 개구 사용이라 그러잖아요. 수갑을 채우는 거, 이런 것도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수갑을 채웠다라고 하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 경계를 넘었다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가 인정됐던 사례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그 이동 과정에서 수갑을 찬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게끔 사진이 찍히게끔 했던 거에 대해서 그걸 가려주지 않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청구가 인정됐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어떤 것이 뭐 무조건 가능하냐 이게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데 과연 이게 지금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이거에 네.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가족 접견 제한도 과거에는 굉장히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됐던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족 접견이 제한된 건 아니었죠. 구속된 상태에서도. 사실 그렇게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가족을 통해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 나온 게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우려가 있고 심리적으로 무너뜨리고 예전에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막 줄 소환을 해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은 야간 조사, 뭐 심야 조사에 대해서 계속 동의서를 받게끔 하고 그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조사는 6시에 끝나게끔 하는 게 그런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해가지고 원하는 진술을 끌어내거나 이런 것들이 다 위법 수사의 여지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가족 접견은 특히나 변호인 접견하고 달라요. 변호인 접견은 누가 이 참관하거나 녹음하거나 이런 게 다 불법이에요. 불가능해요. 근데 가족 접견은 원칙적으로 다 녹음해요. 네. 다 녹음을 해서 수사기관이 무슨 내용으로 대화했는지 다 확인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제 이렇게 연결하기는 쉽지 않죠. 오히려 거기서 녹취 내용 보면은 더 확인이 가능할 텐데. 그리고 사실 뭐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건 아닌데 증거인멸을 만약에 계획을 한다 치면 변호인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렇죠. 뭐 예. 뭐 쓰리 쿠션으로 해가지고 벌어졌던 많은 사례들 우리 알잖아요. 이재명 대표 사건은 거기 뭐 교과서 같은 사례들인데 네. 주변 측근들이 알아서 이화영 씨 뭐 회유하고 이랬던 거 다 우리 알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 유창훈 판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 기각 결정할 때도 거기에 써 있어요. 이화영에 대한 이재명의 측근들에 의한 회유가 있었던 거는 맞다. 네. 근데 이재명으로부터 직접 시작된 얘기인지 그건 뭐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기각한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제3자를 통한 것은 좀 드러나지만 그렇죠. 그 이재명 대표나 이화영 뭐 부지사나 다들 주변에 변호인들이 뭐 문제 소지 있는 활동들 했던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글쎄 그런 내용이 전혀 확인된 적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족까지 못 만나게 한다. 이게 지금 다른 의도 아닌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좀 의심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수사의 어떤 진짜 수사를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공수처가 좀 분풀이식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특히 김건희 여사도 서면 그러니까 편지밖에 못 보낸다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항상 수사 절차라는 거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지를 따져 묻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이 있다라고 민주당에서도 주장하고 국민적으로도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자라는 거 그건 당연히 뭐 해야죠. 근데 실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법에 위반됐는지를 따져 묻는 절차 그 절차가 법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 수사 과정은 그래서 더더욱이나 엄격성이 요구되고 적법 절차를 지켜야만 해요. 네. 수사 과정이 법을 어긴다라는 어떤 논란이 발생하면은 수사 정당성을 상실하고 우리 그 미란다 원칙 알잖아요. 네. 그 미란다 원칙이 어네스토 미란다라는 사건, 그 사람이 사건에서 비롯된 건데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게 맞았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석방을 했어요. 왜냐?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기서 저게 그냥 아무런 그 제재 없이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나도 어떤 의혹을 수사기관이 들이우면은 끌려가고 고문받을 수도 있는 세상이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이런 거 모두에게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죄가 있을 거다라는 것만 가지고 절차에 대한 거는 따지지 말자.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로 적법 절차 원칙에 대한 법적인 어떤 지적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명하거나 이러지 않고 내란 혐의잖냐, 굉장히 중한 죄잖냐 이런 것만 가지고서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중범죄인지 경범죄인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적법 절차 원칙은 어떤 죄에 대해서도 다 적용돼요.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공수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다 절차를 법에 따라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서부지법으로 청구했던 거, 체포영장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여기서 하나 더 이재명 대표하고의 사건을 자꾸 이제 비교하게 되잖아요. 네. 그거는 선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내란죄는 사형 무기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지 않냐 이거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사건도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그렇죠. 사항. 예, 네. 혐의가 그러니까 예. 혐의에 대한 얘기하면 똑같이 적용돼요. 민주당의 이수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죄에 대해서 논하는데 이거는 맞고 저건 틀리고 이제 이런 식의 논의는 옳지 않죠. 가족 접견도 제한이 된 그런 상태이고 공수처 조사에는 윤 대통령이 절대 응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공수처랑 검찰이 수사기간을 좀 나눠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한번 연장을 한다고 해도 최장 이제 체포기한까지 포함해서 20일 동안에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되니까
근데 검찰에 빨리 넘기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넘기긴 그러니까 계속 좀 추가 시도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일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눈 것도 참, 이게 수사기관, 특히 공수처가 자기 편의를 위해 가지고, 구속 기간까지도 저렇게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았나? 왜냐면, 수사가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하면 하루 이틀만 해도 넘길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이게 기계적으로 반반 쓰자 이거는 그냥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뭐 정해진 규정은 아닌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20일까지 쓸 수 있으니까 네. 그 안에서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싶으면 그 기간 안에서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10일 쓰자라는 게 공수처가 나 10일까지는 확실히 쓰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운 건데 지금 수사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동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걸 고려한 게 아니라 난 처음부터 내가 10일은 써야겠어. 그동안에 그럼 뭐 하지? 내 존재감 드러나는 게 뭘까?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네. 가장 핵심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이에요. 신체가 제한되어 있는 구속기간이잖아요. 예. 근데 누군가가 갇혀있는 구속기간을 수사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공수처는 사실 수사를 통해서 추가로 얻어낼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진술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건 진술 거부권은 보장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기소를 해야 되는 검찰의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맞거든요. 예. 기소하고 이후에 공소 유지는 검찰에서 할 텐데 그러면은 뒤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공소 유지에 필요한 밑작업 하기가 쉽지 않고 어차피 공소장은 검찰에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저거를 10일까지 확보한 다음에 갑자기 던져주면 나중에 이게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지금까지의 수사에서 어떤 법 규정을 어겼다. 관할이나 뭐 위법 수사나 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네. 이게 재판 과정에서는 굉장히 세게 다뤄지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공소유지를 하는 검찰이 다 떠안아야 돼요. 공수처가 질러놓은 일들에 대해서 나중에 검찰이 뒤집어 쓰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대검에서는 공수처 이제 사건 송부 시점이 협의하자 공문을 보낸 걸로 좀 알려졌더라고요. 이제 공문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10일 다 쓰지 말고 좀 일찍 넘겨받는 걸 논의해보자 이런 취지로 좀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맞죠. 그리고 네.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 공문상으로 협의를 하자는 근거를 남겼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에 의해서 결정된 날짜는 공수처가 의견을 반영해가지고서 결정된 날짜잖아요. 저는 근거 남기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검찰에서 쓰는 기간이 짧았다거나 그거에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 공식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서 공수처가 무리하게 시간을 이렇게 배분을 했다라는 네.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일단 공수처 수사에는 응하지 않는 상황인데 처음부터도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예상보다 빠르게 탄핵 심판 절차에 직접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 3차 변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직접 나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직접 나오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장점이랄까요? 실익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뭐 변론의 전취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보통의 사건을 할 때는 관련자들의 표정 변화, 뭐 말 한마디 이런 것까지도 다 작용을 해요. 어떤 증거 뿐만 아니라 그 증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뭐 무슨 반응을 하고 뭐 한숨을 쉬고 고개를 떨구고 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 중에 재판장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 서류에 대해서는 뭐 직접 쓴 거냐, 알고 있었냐, 뭐 이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작용을 하는데 재판부의 의문을 해소해 주면은 그게 정말 도움이 되고 만약에 거기서 도움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들이 의견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하겠습니다. 이제 이러는데 거기서 해명이 안 되면 좀 힘들어지고. 근데 내가 억울하고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나오는 게 가장 좋죠. 지금 일관되게 대통령은 그 계엄 선포 이후에 해제된 이후에 계속 여러 차례 냈던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많이 알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내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좀 한 것 같은데 구속까지 된 상태다 보니까 이게 구속 상태 또는 이제 수사가 좀 많이 진척이 된 상태가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뭐가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법적인 얘기기도 하고 정치적인 얘기기도 한데 공수처에서 체포를 하고
그리고 또 구속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뭐 민주당에서 수사지휘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 민주당에서는 예. 뭐 당장 잡아내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구속 기간은 한번 구속이 되면은 재판하는 이제 6개월까지는 구속의 효력이 이제 유지가 돼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기각하면은 직무 복귀하잖아요. 예. 대통령 신분으로 다시 이제 직무가 복귀를 하는데 네. 구속 상태는 유지돼요. 예.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데 내가 이게 탄핵에 대해서 기각을 하는 것이 두 개가 안 맞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 여지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저도 좀 들어서 실제로 좀 그런 영향이 있는 건가요? 사실 이거는 뭐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인데 네.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에서 여러 가지 혐의를 통해 가지고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딘가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라거나 어딘가에서 구속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혐의에 대해서는 정말 확신 있지 않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뭐 무죄 판결하기가 쉬울까? 저는 그냥 다른 사건 없이 진행되는 사건보다 심적으로는 네. 더 부담을 느낄 거란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상태로 최상목 대행 체제까지 내려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도 헌법재판소가 뭐 기각 결정을 내리고 직무에 당장은 복귀를 못하니까 그냥 대행 체제로 일부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건 사실 근데 좀 여러 가지로 뭐 논란은 있죠. 근데 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대행 체제로 갈 수는 있죠. 그래서 갈 수 있는데 예전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제가 기자분들한테 듣기로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재판부 내에서 6대2였다 사실은. 예. 6대2가 됐는데 쭉 이제 논의를 하다가 정족수 6명이 채워졌으니 이 판결로 소수 의견에 의해서 국론 분열되는 걸 고려해서 우리 그냥 만장일치로 나갑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 공식적으로 확인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논의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론 분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사실 이제 되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1심으로 끝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니까 이게 미칠 사회적인 파장 같은 걸 또 고려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헌법재판 안에서 예. 그 내용을 판단 요소로 삼게 되어 있다 보니 이제 그런 결론에 있어서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 직에서 파면할 때 얻게 되는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하게 돼 있어요. 항상 그 네. 탄핵 재판은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다수 의견, 소수 의견까지도 마지막에 교정을 받다? 이제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얘기라서 그것이 판단을 했을 때 납득할 수 있는 거는 설득력이 있는 판결이어야지 예. 정족수나 어떤 숫자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네. 그게 무슨 황금 비율 정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실체나 정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원하는 것이잖아요. 승복을 낳고 국민들이 분열이 되지 않게끔 하는 거는 올바른 판단이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영장실질심사에서도 15자짜리 결정문이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는 600자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뭐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라고 하는데 판사가 판결로 말하지도 않은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납득할 만한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오면 고개가 끄덕거려졌으면은 수긍할 만한 판결로서 인정을 받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승복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의견들도 나올 수 있을 텐데 도대체 뭘 갖고 판단한 걸까?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면은 뭐 자기들끼리 그냥 뭐 구속하라 그러면 구속하는 거고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이제 이렇게 네. 되는 건가? 예. 이제 이런 식의 논란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런 자세하게 그런 네. 판단들이 있어야 승복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워낙 쪼개져 있는 상태니까 한쪽 진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 나온다면 좀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아니라면은 다들 이제 신뢰를 못하고 이번에 있어서는 안 될 이 서부지법의 난입 사건까지 벌어지는 그런 일이었으니까. 근데 듣다 보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본인이 구속된 상태이기는 하나 탄핵 심판정에서는 내가 계속해서 여론전을 좀 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리는 변론기일에는 다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거는 좀 전략을 이 방향으로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이라는 거는 정치와 법이 맞닿는 지점이기 때문에 뭐 어떤 여론의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꼭 부정적인 게 아니라 국민과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게 헌법재판의 사실 본질이기도 해서 예. 대통령께서는 직접 참석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게 여론으로 반영되고 다시 재판부에서 이것이 이만큼의 설득력을 얻고 있으면 국론 분열의 차원에서 탄핵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어떤지 가늠하는 평가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다 고려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저는 변론 전략상으로는 탄핵 재판에는 직접 자기가 믿고 있는 것들 이거를 얘기해서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굉장히 유효하겠다. 이제 이런 전략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구재룡 변호사랑 제가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좀 사례들이 좀 떠올랐는데 이게 물론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서 상당히 중한 범죄이긴 합니다. 근데 대통령은 아직 구속되긴 했습니다만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이고 기소조차 안 됐으니까. 네. 근데 돌이켜보면은 뭐 옥중에서 출마했던 송영길 전 대표도 있고 2심까지는 구속될 수 있는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냥 출마해서 당선된 조국 전 대표도 있고 네. 이재명 대표도 사실 1심에서는 네.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네. 하나 있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혐의가 제각각입니다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진짜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있을 때 이거는 모두가 다 비판했잖아요. 근데 가장 격앙해 있을 법원에서 어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대법관 회의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무슨 얘기들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법원 스스로도 형평에 맞는 판결들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법원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대법관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였는데 대법관들 스스로도 국민들이 화난 그 동기에 대한 부분은 무시하지 말고 생각해보자 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스스로도 그리고 국민적으로도 얘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공정하게 적용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승복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법의 여신은 정말 상징적인 게 저울과 눈을 가린 천이잖아요.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건 누군가에게 뭐 좋게 나쁘게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인데 지금 최근에 그런 얘기들을 법조계에서도 많이 해요. 집회 시위에 대해서 법원이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허용해 왔고 거기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그런 선례들이 있었는데 그 집회 시위의 대상이 법원이었던 건 사실 거의 처음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에게까지도 이렇게 다 적용되는 거, 그 기준에 대해서 내가 느슨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 그게 어제 대법관 회의에서도 나왔던 논의 아니었나. 국민들께서도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누구한텐 유리하고 누구한텐 불리하고 누구는 풀어주고 왜 저기는 저렇게 맞다 그러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가혹한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법으로 판결로 또 설명하고 그걸 통해서 믿음,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 법원에서도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만한 일이 있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 벌어진 일만 탓하지 않겠다라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방향은 좀 맞는 것 같고 정치권도 지금 이게 누가 선동을 했니, 뭐 누가 이거를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을 했니 이런 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좀 이게 너무 국론이 분열된 거를 어떻게 수습할지를 좀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하버드대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 이제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극단주의가 민주주의를 망치는데 극단적인 행동이 민주주의를 망칠 뿐만 아니라 그 극단적인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치권의 반응이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작용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세력이 있다. 거기에 아예 결합을 해버린다. 이러면 이제 민주주의는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정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거의 뭐 테러나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했던 거는 다행이다라고 여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올라타려고 하거나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명백한 근거 없이
저쪽에서 선동했다, 저쪽에 배후에 저쪽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국론을 더 분열시키고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죠. 예, 정치인들이 중간에 껴가지고 좀 이렇게 양쪽 진영이 있는데 막 이렇게 부추기는 듯한 언행은 또 그것도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요. 예.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네. 방금 뭐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라는 거랑 그거에 의해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는 건 굉장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이를 납치한 납치범을 아버지가 총으로 쏴서 죽인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또 법대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경계를 흐트러뜨려 가지고 이런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것도 정당화된다, 이렇게 이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뭐 반박을 하고 법적인 얘기를 하는 게 네. 어떤 잘못에 대한 것과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 과정, 이건 또 달리 봐야 되는데 네. 잘못했잖냐 가지고서 뭐든지 다 그냥 밀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이거는 옳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려고 할 때 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태도가 전 계속 기억에 남아요. 내란 공범들이 어디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입을 다물게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국민들도 따져 묻고 싶어 하는데 하나 뭐 잘못인지 아닌지 그 잘못에 대해서 이 정도 묻는 게 맞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싶은데 갑자기 민주파출소 이래가지고 네. 다 어떤 뭐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억압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올바르게 책임을 묻는 자세인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예. 모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출석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보석신문도 보석을 또 청구한 상황인데 이 결론이 좀 어떻게 나올까라는 궁금증도 좀 들거든요. 형사 사건에서는 사실 예. 우리나라에서 진짜 보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잘 없어요. 건강 상태나 이런 게 정말 안 좋았을 때만 가능한 걸까요? 그렇죠. 그러거나 네. 뭐 이제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는 만기 보석이라 그래서 1심에서 6개월까지는 구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6개월이 거의 다 되면은 그때 보석영장 청구서 한번 내보세요라고 해가지고 보석을 통해서 나가는 것처럼, 사실상은 6개월이 다 됐기 때문에 나가는 건데도 네. 이제 그런 식의 보석이 많고 예. 재판 중간에 보석을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뭐 무죄의 가능성이 있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 딱 이렇게 심증을 형성할 때 그때 가능한 건데, 재판부는 대부분 그 정도 결심이 쓸 때까지는 보석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하고 그냥 들고 있어요. 그래서 판결 선고할 때까지 보석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문은 하더라도 아마 제가 보기엔 1심 선고할 때까지 보석 결정 안 할 가능성이 훨씬 구속은 높다. 안할 가능성이 있다. 예.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 판사가 질문한 것 중에서 이제 비상 입법기구가 뭐냐, 이 질문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누가 썼는지 메모의 취지나 이런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썼는지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누가 썼느냐라는 게 좀 중요한 쟁점처럼 됐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밝히기로는 김 전 장관이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사실 저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께서 저거를 중요한 내용인데 저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는 게 부정적으로 작용했겠다. 저거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지금 김용현 장관 측에서 자기가 쓴 게 맞다 그랬잖아요. 네. 진짜였네. 이제 이래서 저도 조금 되게 의외다. 이제 좀 놀랬어요, 사실. 물론 이제 판사가 15자밖에 쓰지 않아서 예. 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저희가 모릅니다만, 네. 구전함으로서 얘기하신 것처럼 비상 입법 기구에 대한 질문 딱 하나만 했다고 하니 이제 저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였던 걸로 추정은 되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이제 다른 사람이 쓴 걸로 좀 주장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계엄은 국회에 대해서 권한을 어떻게 배제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비상 입법기구라는 게 국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던 것인가,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긴가민가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저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저거 굉장히 좀 약한 모습 보인 거 아닌가, 이런 식의 논평들도 많았고, 네. 저도 저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저게 앞으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지금 바로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김용현 장관이 썼으면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됐는가,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관여나 인식이 무엇이었는가, 이쪽에 대해서 변론이 있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묻는 말에 대해서 사실 그 현장에서 뭘 물어볼지 모르다 보니까 네. 준비는 안 돼 있었을 텐데 결정 나는 순간까지 그 문건의 작성과 거기에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이 이루어졌겠구나. 이제 이런 게 본안에서 더 다퉈지겠죠. 예.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충분한 방어권 행사는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변호인들도 좀 아쉬워하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탄핵 심판에 대통령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말들이 나올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